자, 아날리티컬 세퍼레이션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게 그 솔벤트 익스트랙션인데, 솔벤트 익스트랙션은 우리가 기기 분석이라고 기기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샘플을 프랩할 때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 말했었던 건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들은 물에서 물 베이스에서 올가닉 솔벤트로 내가 원하는 물질을 익스트랙션하고, 반대로 화가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뭐 꼭 그게 뭐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볼륨에 따라, 농도에 따라 어떻게 세퍼레이션 되는지 약간 상수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 그리고 익스트랙션 할 때 pH가 달라지게 되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pH가 그러니까 pH 영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온화가 되면 물의 거의 100% 녹고 올가닉 솔벤트는 녹지 않고, 근데 이온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양쪽에 다 녹을 수 있으니 pH에 따라서 이온화되는 정도가, 어떤 물질마다 pH에 따라서 이온화되는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익스트랙션 하는 효율이나 양쪽에 물 베이스랑 올가닉 솔벤트 베이스랑 양쪽에 세퍼레이션 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에 이제 간단한 용어들을 배웠죠. 용어들을 배웠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일루언트, 일루웨이트, 일루션. 그리고 이 세 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팩트 칼럼이 나왔고 오픈 튜브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얘들은 뭐 쓰이기도 하지만 거의 AC용으로 많이 쓰이고 이쪽은 GC용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쭉 했던 내용이 뭐 이 아날리티컬 세퍼레이션의 칼럼에 크로마토그래피의 5종류 있었죠. 어드접션, 파티션, 그리고 아이온 익스체인지, 그리고 사이즈 익스클루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피니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항체를 주로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분리해내는 거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분석할 때는 많이 쓰이지 않고, 기기 분석할 때는 많이 쓰이지 않고, 이것도 약간 샘플을 프랩할 때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SEC 같은 경우는 사이즈별로 분리하는데, 어떤 데는 샘플을 프랩할 때도 많이 쓰고 저처럼 이렇게 분석할 때도 쓰고 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 종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뭔지 이름에 따라서 기억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뭐 용어들이, 수치를 나타내는 것, TR 프라임, Adjusted Retention Time은 TR Retention Time의 TM. 이건 M이 나타내는 건 메테인이고, TM은 아무런 바인딩 없이 쭉 플로우 레이트에 흘러나와서 딱 나오는 시간을 TM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거에 따라서 나눠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UX, Linear Velocity, 뭐 여러 가지 그 세퍼레이션에서 나올 수 있는 각각의 뭐라 그래야 되나, 텀이라고 그러죠. 터미놀로지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퍼레이션 팩터 알파는 TR1 그리고 TR2, 그러니까 물질 1과 2를 분리하는 정도를 세퍼레이션 팩터라고 얘기했고, 리텐션 팩터 같은 경우는 리텐션 팩터 K는 TM에다가 TR-TM, 이 K는 어떤 특정한 물질이 얼마나 리텐션 되느냐를 나타내줬고, 그리고 얘들을 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K2분의 K1이 된다라고, 반대인가? 반대구나. 맞구나. K2, K1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계산해보면 나오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리텐션 팩터, 그러니까 세퍼레이션 팩터는, 세퍼레이션 팩터는 2가지예요. 1번 물질, 2번 물질을 가지고 그 팩터를 나타내는 거, 이 두 물질에 대해서 팩터를 하는 거고, 리텐션 팩터는 하나의 물질 하나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잖아요. 리텐션 팩터는 그 A라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머무르냐에 대한 내용이고, 세퍼레이션 팩터는 A랑 B랑 얼마나 분리가 되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P이 5개가 있다 생각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의 세퍼레이션 팩터는 엄청나게 크겠죠. 그죠? 이렇게 막 차이가 났으니까. 근데 이 각각은
그 K 값을, 즉 리텐션 팩터 K 값을 가지고 있고, 뭐 K라고 K5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두 개는 K5분의 KY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세퍼레이션 팩터는 두 물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두 물질, 뭐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두 물질에 얼마나 분리되는가, 나중에 레졸루션과 좀 차이가 있겠죠. 붙어 있는 것들은 레졸루션과 연관이 있을 거고, 그 리텐션 팩터는 각각의 물질이 얼마나 칼럼 안에서 머무르느냐에 관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계산, 그거에 따라서 계산을 쭉 했었고, 그리고 이제 스케일업 같은 경우는 스케일업 할 때 보통 길이는 비슷하게 한다 그랬죠. 그죠? 스케일을 가장 많이 해주는 게 이거예요.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이거예요. SEC 같은 경우는 항체약품이나 단백질약품 분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세퍼레이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버리고 이 물질을 1차적으로 그러니까 폴리싱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폴리싱이 우리가 다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퓨리티가 높은 물질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보통의 경우는 항체약품 같은 경우는 정제를 할 때 두 가지 정도를 해요. 그래야 아주 순수한 물질, 순수한 항체약품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를 하는데, 그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SEC 사이즈 익스클루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분리하는 거랑은 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측정하는 거랑 이 정제하기 위한 SEC는 사이즈가 달라지겠죠. 근데 길이가 똑같다라고 제가 분석할 때, 그러니까 항체화학품 분석할 때 쓰는 SEC랑 이 정제할 때 쓰는 SEC 보통 정제용이에요. 길이는 같지만 레디우스가 보통 달라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칼럼들을 그 뷰리피케이션 할 때, 스케일업 할 때.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달라지게 되고, 여기서는 만약에 1mg 들어가고 여기는 5mg 들어간다라고 하면 1mg per 5mg은 레디우스, 즉 이게 만약에 1cm였고 그러면 1cm의 제곱이 되고, 만약 10g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여기는 10cm가 되겠죠. 아니구나. 10cm 아니구나. 만약 100g이라고 그러면 10cm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커지게 한다는, 이걸 스케일업 하는 그 스케일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었고, 이 수식만 외워두면 뭐 쉽게 계산하거나 어떠한 형태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했던 게 separation efficiency. 그리고 맨 처음에 우리가 레졸루션을 했죠. 분리도. 레졸루션에 대해서 나타났고, 이 레졸루션이 가장 먼저 기억내는 건 1.5보다 크면 이 두 피크는 완전하게 분리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그 외에 뭐 이상한 식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 식들은 뭐 여러분은 다음에 필요하면 그냥 보고 계산할 때 쉽게 쓰면 되는데, 근데 이게 별로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요새 기계들이 좋아서 이거 찾으면 내가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했잖아요. 찾아가지고 어디 클릭하면 그대로 다 계산해줘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여러분들 계산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냥 그 이런 기기를 사용할 때 보면 그 메뉴를 보면 이런 거 각각 픽이 나왔을 때 클릭 뭐 A 픽과 B 픽을 가지고 레졸루션을 본다라고 하면, 요새는 클릭하면 계속 계산을 다 해주기 때문에 크게 그 알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레졸루션은 에브리지 넓이에 델타 TR 나오는 시간을 계산한다고 그랬고, 얘들이 1.5가 넘으면 이 두 피규로 완전히 분리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보통 6시그마라고 얘기했는데, 6시그마는 생각할 필요 없이 1.5 이상만 되면, 분리도가 1.5 이상만 되면 두 픽은 완벽하게 분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계산은 기기가 알아서 해주니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이렇게 레졸루션의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샘플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죠. 반딤트라고 했고, 잠시만요. 정확하게 보면
반딤트 이케이션이라고 그랬는데 그 반딤트 이케이션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거고 이건 여기 안 왔구나. 첫 번째가 이 텀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디퓨전, 그죠? 두 번째는 매스 트랜스퍼, 매스 트랜스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세 번째가 멀티플 패스, 멀티플 패스, 멀티플 패스였잖아요. 그죠? 이게 A 멀티플 패스 플러스 UX 분의 B 얘가 디퓨전 그리고 C가 C의 UX 얘가 이제 매스 트랜스퍼에 의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에 따라서 H 값이 달라지고 H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보통 나타났죠. 그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가장 좋은 플로우 레이트는 이 정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왜냐하면 H 값이 낮아지면 다시 H 값이 낮아지면 레졸루션이 좋아지고 이거 반대급부인 N 값이 높아지면 R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건 플레이트 하이트고 이거는 플레이트 넘버 반대 개념이었고 그래서 플레이트 하이트가 낮아지면 가장 낮은 수치가 레졸루션이 좋으니 대략적으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가 가장 분석하기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런 칼럼들 사면 여기 어딘가에 안에 문을 열게 되면 이게 칼럼을 이렇게 열게 되면 이런 그 여러 종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종이에 찾아보면 대략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하라. 이 칼럼은 여기서 뭐 예를 들면 플로우 레이시 0.5에서부터 1.4까지가 그러니까 베스트 퍼포먼스를 보인다라고 적혀 있어서 그걸 사용하면 돼요. 그냥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런 수치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그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배웠던 게 그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그리고 디퓨전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 디퓨전은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트 하이트, 플레이트 넘버가 나왔고 얘들은 레졸루션과 영향이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계산을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수식이 나왔는데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H가 플레이트 하이트가 낮아지면 레졸루션이 좋아지고 이러한 형태로 뭐 그렇다고 정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H가 낮아지면 레졸루션 H 플레이트 넘버가 플레이트 하이트가 낮아지면 레졸루션이 좋아지고 반대로 플레이트 넘버는 높아지면 R 레졸루션이 높아진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주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레졸루션을 계산하는 식들이 조금씩 나왔었고 그 외에는 그리고 밴드가 넓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얘들은 뭐 반딤트 이케이션 얘들에 의해서 설명이 됐죠. 세 가지 텀에 의해서 생기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HPG에 사용하는 팩트 칼럼 같은 경우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텀이 다 사용됐지만 오픈 태블러 같은 경우는 A가 0이잖아요. 멀티플 패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도 없는 걸 쭉 지나가기 때문에 GC 같은 오픈 태블러 같은 경우는 얘가 0이에요. 근데 다음 시간에 배울 캐필러리 일렉트로폴리시스 같은 경우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에요. 그럴까요? 얘들은 우리가 펌프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전기만 딱 끌어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물질만 움직여요. 그 안에 있는 물이나 뭐 솔벤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보통 뭐 버퍼가 되겠죠. 버퍼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원하는 단백질 A가 항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장에 의해서 분리되기 때문에 멀티플 패스도 아니고 그냥 캐필러리 패스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플로레이도 없기 때문에 이 플로레이라는 것은 다른 뭐지 매스 트랜스퍼 다른 솔벤트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솔벤트는 그대로 있지만 내가 원하는 물질들만 이렇게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캐필러리 때는 두 개 다 0이었다라고 얘기했고 얘들에 의해서 이제 레졸루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칼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냐면 프론팅 있고 이거 뭐였어요? 테일링. 프론팅은 테일링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들이 이렇게 늘어지는 거죠. 그림을 좀 잘 못 그리구나. 반대로 얘들은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형태.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네요. 아무튼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고, 얘들은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물질이 앞쪽으로 나오고 물질이 뒤쪽으로 끌려서 나오는 현상이고, 얘들은 왜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거의 대부분이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그 칼럼이나 그 기기가 허용할 수 있는 농도보다 더 많이 넣어줬을 때 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뭔가 내가 분석을 그러니까 좀 더 양을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얘들이 계속 생기게 되면 기계를 망치거나 칼럼의 라이프 타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그랬고, 이 프론팅은 주로 GCS 일어나고 테일링은 주로 ACS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우시안 커브처럼 나타내야 되지만 보통 절대 가우시안 우리 눈으로는 테일링을 볼 수는 없지만 프론팅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분석을 할 때든지 이 일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주로 농도를 너무 많이 넣어줬을 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GC로 넘어왔을 때 이제 GC가 우리 도핑할 때 많이 사용된다 그랬고, GC의 구조가 이게 5분이고 뭐 20m에서 보통 5m에서 100m까지 있는데 보통 20m에서 30m 정도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빠져나와가지고 여기서 엑시트 되면 디텍터를 가지고 디텍션 한다 그랬죠. 그리고 뭐 디텍터는 매스가 될 수도 있고 있을 거고 UV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다른 것들이 다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인젝션 부분은 여기 셉텀에서 찔러주게 되면 캐리어 가스가 이렇게 타고 뭐 예를 들면 100m를 돌고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오픈 터블라 칼럼이고 랭스에 따라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레졸루션은 좋아지는데 대신 픽의 두께가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컬럼의 디아미터가 작은 게 레졸루션이 좋다. 그러니까 컬럼 같은 경우에 컬럼의 디아미터가 낮을수록 R이 좋아지고 길이가 커질수록 R이 좋아지지만 대신 픽이 뚱뚱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해봐도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외에 뭐 스테이셔너리 페이지 픽 시크니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GC 칼럼의 스테이셔너리는 저 그림을 그리기 힘들지만 얘들이 이렇게 끝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벽면에 얘들이 뜨거워질수록 레졸루션이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값이 K 값이 5보다 작을 때이고 뭐 K 값이 5보다 클 때는 또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컬럼을 고를 때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뭐 컬럼을 고를 때는 우리 그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GC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포빅한 물질은 하이드로포빅한 물질과 바인딩을 잘하고 리테인을 오래 하고, 하이드로필릭한 물질은 하이드로필릭한 물질을 리테인을 오래 한다. 라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뭐 컬럼을 생각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드로필릭을 필리 프로퍼티를 그 폴라리티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컬럼 브리드가 뭐였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게 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다가 베이스라인 가다가 이런 정가는 이런 것들을 브리드라고 그랬죠. 그죠? 온도에 의한 디컴포지션에 의해서 많이 생기고 얘들이 있으면 정량하기가 쉽지 않고 약간 컬럼이 망가져 간다라는 하나의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컬럼의 브리드를 줄이려고 그러면 하이프리티의 캐리어 가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캐리어 가스 안에 O2
H2O를 없애주는 게 더 좋다 그랬고, 어, 뭐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칼럼을 사람들이 아릴렌 폴리 실록세인으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기 무모한데 그냥 케미컬 구조를 약간 바꿔가지고 좀 더 브리딩이 안 일어나게 사람들이 만들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많은 GC 칼럼들은 그런 형태로 그런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GC에서는 팩트 칼럼은 안 쓰는데 가끔씩 쓰기도 한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했던 게 오늘 또 이야기하겠지만 코바츠 리텐션 인덱스가 있는데, 얘들은 어찌 보면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어떤 물질은 어디 정도에서 나온다라는 걸 데이터베이스 해두어서 얘들은 좀 아이디어거나 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수식이 i는 100 곱하기 해가지고 큰 대괄호 안에 막 수식이 아주 힘든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 외우거나 뭐 계산할 필요는 없고, 코바츠 리텐션 인덱스가 있고 얘들에 의해서 여러 물질들이 테스트하고 그 코바츠 리텐션 인덱스에 의해서 나중에 우리가 GC를 할 때 대충 얘들이 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이제 오늘 수업은 흔히 사용하는 정지상은 이거예요. 지금 어디가 정지상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하이드로포비시티 폴라리티죠. 얘들이 아마 폴라리티가 높은 거, 얘들이 폴라리티가 낮은 하이드로포빅한 거잖아요. 다이페닐이면 베닐이 두 개니까 당연히 하이드로포빅하겠죠. 뭐 다이메틸은 얘들보다는 더 하이드로필릭 폴라한 것들이고, 여러 가지 정지상, 많이 사용하는 정지상에 따라서 각각의 물질들이 이렇게 코바스 인덱스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막뭐 수없이 많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리스트가 다 만들어져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모르는 물질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코바츠 인덱스를 가지고 한 스크리닝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디산에 가서 어떤 한약재 같이 보이는 걸 끓여가지고 좋은 그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칡뿌리를 뽑아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해서 내가 이 안에 있는 뭐 메타볼라이트가 우리 몸에 좋은 뭐 면역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물질이라는 게 확인했다 그러면 걔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시를 분석했을 때 코바츠 인덱스를 보면서 이건 대략적으로 뭐 한 캔디데이트 100개가 있는데 그중에 코바츠 인덱스를 보니 캔디데이트가 2개로 줄어든다, 뭐 5개로 줄어든다,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GCMS를 달아가지고 매스를 측정하게 되면 좀 더 스크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얘가 뭐다라고 우리가 아이디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이게 우리가 GCMS를 가지고 GC를 통해 가지고 주로 하는 그 메타볼라이트 아이디예요. 그리고 이제 메타볼라이트가 나오는 그 높이에 따라서 어떤 물질 케미칼들이 나오는 높이에 따라서 뭐 정량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정성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바츠 디텐션 인덱스랑 그리고 몰레큘러 매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잘 쌓여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 비교해 가지고 얘가 뭐다라고 판단하는 게 GC예요. 주로 GC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다른 LCMS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하기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고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왜냐면 G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리면 재현성이 엄청나게 좋은데 LC는 또 그게 아니에요. LC는 오픈 태블라, 그러니까 팩트 칼럼을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채우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거기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가 막 달라지잖아요. 뭐 플로우 패스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니까 실험할 때마다 비슷하긴 한데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GC보다는 훨씬 더 심해요. 그래서 H를 가지고는 그러한 형태의 아이디를 하거나 정성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GC 같은 경우는 코바츠 인덱스 계속 찍으면 그 비슷한 그 인덱스가 다 나오기 때문에 코바츠 인덱스를 가지고 아이디를 하고, 그다음에 그 메타볼라이트의 몰레큘러 웨이트가 그들이 쪼개지는 EI에 의해서 쪼개지는 패턴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얘들이 뭐다라고 캔디데이트가 뭐 예를 들면
GC 38분에 나왔던 이 물질이 될 가능성이 우리가 뭔지를 몰라도 한 3-4가지 정도를 줄여줘요. 그럼 훨씬 더 쉽게 되겠죠. 근데 LCMS나 LC를 가지고는 그게 쉽지 않아서 GC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분석하는 시간도 짧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코바치 인덱스를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자, 템퍼러처 프로그래밍,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다음에 HPLC 배울 때도 나오지만 HPLC가 약간 개념이 다른데, HPLC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레디언트 모드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물을 베이스로 쭉 흘러주다가 가면 갈수록 이게 메탄올이라는 얘들이 비율을 높여서 가요. 높여서 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펌핑할 때, 우리가 펌핑할 때 펌프 하나를 가지고 똑같은 물질만 계속 밀어주는 걸 우리가 아이소크레틱이라고 해요. 아이소크레틱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SEC 분석할 때 pH 7.4에 그러니까 PBS 용액을 계속 펌핑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는 솔벤트가 똑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RP를 이용해서 할 때는, RP를 하고 단백질을 분석하거나 펩타이드를 분석할 때는 처음에는 물이 95%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의 비율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어가지고 뭐 반대편이 만약에 아스토나이트릭이라고 하면 아스토나이트릭이 처음에 0분에서부터 조금 처음 시작할 때는 5%였는데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한 45%, 50%가 된다라고 하기에 이걸 좀 펌핑에 바꿔주는 거죠. 그죠? 펌프를 2개를 두고 한쪽은 조금씩 계속적으로 줄어가고 한쪽은 펌핑을 많이 해주게 되면 그 비율이 변할 거잖아요. 이렇게 변하는 형태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세퍼레이션도 좋고 픽 쉐입도 훨씬 더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그레디언트를 사용할 HPH나 LC에서는 그레디언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대신 세퍼레이션 GC에서는 온도를 달리 해줘요. 처음에는 온도가 뭐 예를 들면 5도에서 룸 템퍼러처 25도 또는 뭐 100도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시간당 뭐 분당 1도씩, 분당 4도씩 이렇게 증가시켜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등온으로 한 것보다, 등온 150도로 등온한 거랑 35도시에서 280도씨 온도 프로그램, 그러니까 분당 8도시라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이걸 뭐 크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저도 솔직히 그 ACS 그레디언트 모드도 그렇고 이 온도 프로그래밍도 그렇고 그냥 온도 프로그래밍 뭐 시간에 따라 온도를 높여주고 시간에 따라서 뭐 특정한 솔벤트의 양을 늘려주게 되면 레졸루션이 좋아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설명들은 다음과 같이 뭐 베이퍼 프레셔, 뭐 일루션 프로블럼 쭉 아이소스 말고 설명하는데, 크게 솔직히 저도 이거 읽어보면서 이게 이거를 읽고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템퍼러처를 시간에 따라 쭉 올려주게 되면 레졸루션하고 이렇게 세퍼레이션이 좋아진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크게 뭐 내용을 이해해가지고 뭐 보세요. 여기 보면 베이퍼라이제이션 델타 H가 뭐 솔루트의 델타 H와 템퍼러처에 디펜던트 하다. 그러니까 설명 자체가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냥 결과 템퍼러처 프로그램을 해서 온도를 쭉 올려주게 되면 레졸루션이 좋아진다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프레셔 프로그래밍도 똑같이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프레셔 프로그래밍보다 템퍼러처 프로그래밍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는 누가 사용한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제 앞에서 누가 이 지시를 분석할 때 이걸 사용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아니면 제가 모르게 뭔가 내재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얘들을 막 크게 사용한다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은 있지만 제가 뭐 어떻게 같이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온도를 천천히 올려줄 수도 있고 뭐 빠르게 분당 8도씩 올려줄 수도 있는데 온도를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그림과 같이 레졸루션이 등원일 때보다 레졸루션이 더 좋아진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캐리어 가스의 플로우 레이트와 그의 영향, 당연히 그러니까 크로마토그래피는 가장 중요한 텀이 레졸루션이에요. 레졸루션이 얼마나 픽이 샤프하게 나오느냐. 그래야 픽이 샤프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안에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물질이 훨씬 더 많아질 거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예를 들면
픽이 이렇게 나왔다. 픽이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걸 좀 더 좋은 기기를 해보니까 이 픽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다 묶어서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하면 이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좋은 크로마토그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거의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텀이 레졸루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더더더더 하죠. 지금 보세요. 지금 앞에도 그레디언트 설명하고 그 템퍼러처 프로그램도 설명했지만 레졸루션이 좋아지고 세퍼레이션이 잘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센시티비티가 어떻게 되는지 그 센시티비티를 가지고 뭐 정량을 한다든지 다른 내용들은 그 다음 문제겠지만 첫 번째 크로마토그래피는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레졸루션이 좋으냐 마느냐예요.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에 맞춰서 뭔가를 다 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한 수업 3시간, 4시간, 3시간, 4시간이 아니구나. 1시간에 한 수업 하나에 3시간이니까 거의 한 10시간 동안 설명했던 게 거의 대부분이 레졸루션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또 나오는 이거 반딤 디케이션 같은 경우는 레졸루션이 좋은 레졸루션을 이제 H로 표현한 거고 이 H를 다시 표현하니 멀티플 패스, 디퓨전, 매스 트랜스퍼.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 사이가 맞다. 힐륨일 때는 나이트로젠일 때는 여기 한 15, 밸런스가 15일 때 그리고 뭐 헬륨일 때는 뭐 한 30 정도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30 정도, 30 왔다 갔다. 그리고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는 좀 높은 이쪽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캐리어 가스에 따라서 이 H가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베스트 레졸루션은 또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칼럼에 들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GC 칼럼에 이것도 적혀 있습니다. N2를 사용할 때, 힐륨을 사용할 때, 나이트로젠 가스를 사용할 때 어디가 가장 좋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계산을 한다는 정도, 레졸루션의 차이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칼럼을 사면 칼럼 만드는 회사에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 그림에 의해서 옵티멀하게 산소, 힐륨, 질소 가스가 플로레이트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레졸루션이 가장 좋은 건 이런 순서이다라고 이런 순서로 플로레이트이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아주 빠른 플로레이트 같은 경우는 레졸루션을 줄인다. 왜냐면 에피션시를 높이기 위해서 하이스트 플레이트 넘버를 얻기 위해서 이 빠른 게 약간의 레졸루션을 줄이기도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뭔가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냥 이 과정에서는 캐리어 가스는 종류에 따라서 베스트 옵티멀한 플로우 레이시고 그 플로우 레이스는 다음과 같은 반딤터 이케이션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나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되나 아닙니다. 칼럼을 만드는 회사에서 다 정보를 제공하니까 이러한 형태로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분석 시간에 대한 캐리어 가스의 영향. 그죠? 지금 보면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힐륨 가스. 수소, 힐륨, N2. 지금 밑에서 보면 어떤 게 가장 길게 분석을 했어요. 똑같은 레졸루션일 때 똑같은 레졸루션이 0.9라고 해서 0.9면 1.5보다 낮으니까 완벽하게 분리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 대략적으로 뭐 이 두 픽은 다른 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레졸루션을 0.9를 얻기 위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수소는 한 5.6분 정도가 되고 두물질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 9분 이거는 19분 정도 됐어요. 그죠? 그럼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저는 이걸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걸 할 것 같아요. 왜?
아,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바이오의학 분석학하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이 기기를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석과학을 하고 기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좀 그렇고 올림픽 하면 그 대회마다 모토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태어나기 이전에 88 올림픽 같은 경우는 기억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하여튼 올림픽 가면 그 모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더 멀리, 더 높이, 더 빨리 뭐 이런 형태의 모토가 있는데 이 기기를 만드는 사람 분석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모토가 첫 번째가 레졸루션이 좋은 거예요. 더 분리를 잘하는 거 그리고 더 정확한 거. 더 정확하다는 말이 이제 약간 레졸루션 그거 되고 있죠. 그리고 더 빨리 분석. 그다음에 더 싸게 칩하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더 그러니까 더 싸게 하는 데 있겠지만 샘플이 더 적게. 이게 이 한 다섯 가지가 분석하고 기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한 번에 더 많은 정보. 뭐 그거는 또 다른 얘기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기기를 만들거나 기기 분석을 하는 사람의 가장 모토가 이거예요. 레졸루션이 더 정확하게 그냥 더 정확하게로 합시다. 레졸루션도 여기 포함되니까 더 정확하게, 더 빨리, 더 싸게, 더 적은 양의 샘플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많은 정보를. 이게 모토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 모토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위에 모토에 생각해보면 어떤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네? 똑같은 레졸루션. 정확도는 비슷하고 정확도는 비슷한데 뭐 샘플도 비슷하게 들어갔겠죠? 샘플도 비슷하게 들어갔고 가격은 뭐 어차피 가장 가격이 높은 거는 많이 드는 거 지시고 뭐 가스야 뭐 모르겠다. 가스야 뭐 조금 차이 나겠지만 저 같으면 당연히 이걸로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얘들 시간을 조금 더 뭐 플로우 레이스를 조금 낮게 해가지고 조금 늘려주게 되면 더 세퍼레이션이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장 베스트는 지금 힐륨이고 그다음에 수소고 그다음에 힐륨이고 그다음에 N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얘들은 왜 그러면 캐리어 가스에 따라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말하면 캐리어 가스가 달라지면 왜 똑같이 플로레이도 비슷하게 뭐 비슷한데 빠르긴 하겠지만 왜 이렇게 캐리어 가스가 달라지면 달라질까요? 당연히 그 뭐 당연한 건 아니지만 흘러가는 캐리어 가스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물질은 계속 그 여기랑 바인딩을 하고 싶은데 이 캐리어 가스가 끌고 나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 내가 원하는 솔루트랑 이 캐리어 가스의 바인딩이 세냐가 영향이 되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H2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솔루트랑 이 두 개 솔루트랑 반응을 얘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인딩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왜 빨리 나왔으니까. 즉 이 스테이셔너리 페이지에 붙는 힘보다 이 캐리어 가스가 끌고 나오는 힘이 훨씬 더 세다는 얘기잖아요. 얘들보다는 뭐 훨씬 더 세다는 얘기가 뭐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니 이 질소랑 힐륨에 비해서 수소가 이 두 가지 솔루트를 끌고 그러니까 뭐지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랑 바인딩 하는데 그 바인딩을 깨고 얘들이 끌고 나가는 힘이 훨씬 더 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빨리 나왔다는 얘기는. 근데 그건 이제 각각의 물질에 따라서 스테이셔너리 페이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바인딩, 그러니까 캐리어 가스와 우리가 원하는 솔루트의 바인딩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이해하셨죠? 대략적으로 이제 생각만 그냥 결과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캐리어 가스를 봤을 때 H2 가스가 가장 좋네요. 그죠? 그 말은 또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N2 가스는 엄청나게 싸요.
여러분 딱 봐도 알잖아요. 우리 공기 중에 지금 80%가 N2 가스인데 이걸 뭐 보지 마는 거 지금 기술로는 쉽겠지라고 해서 쉽고 그리고 N2 제너레이터라고 해가지고 기기들이 또 있어요. 그냥 공기를 끌어다가 N2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는 그런 기기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N2는 크게 가격이 싸구나. 그래서 가격이 비싸구나. 그렇지. 가격이 비싼 놈이 당연히 내주시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통 이래요. 모든 뭐 분석할 때 모든 일이 이게 좋은데라고 하면 이건 비싸요 또. 비싸요. 뭐 망고불변의 진리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저기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신발 사러 가도 저기 예쁘네 그러면 가격표를 보면 다른 것보다 훨씬 비싸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위에 또 하나 이야기했잖아요. 기기 분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싸게라는 거. 더 싸게, 그러니까 더 칩하게 더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분석을 똑같은 레졸루션을 똑같은 아이디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싸게 훨씬 더 나은 게 되겠죠. 근데 세상이 꼭 우리가 싸게 한다고 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더 싸게가 안 되는 상황이죠. 더 비싼 걸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러한 순서로 레졸루션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레졸루션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얘들은 짧은 시간에 분석할 수 있고 당연히 뭐 똑같은 시간을 하면 얘들이 레졸루션이 더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드 칼럼은 뭐냐면 딱 말 그대로요. 가드 보호하는 거예요. 이 100m짜리 만약에 100m짜리 칼럼이 있으면 그게 들어가기 전에 조그만 가드 칼럼을 달아줘가지고 얘들의 뭔가 뭐 안에 물질의 불순물들 있잖아요. 아주 큰 불순물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얘들을 망가뜨릴 만한 어떤 물질들을 여기서 걸러주는 걸 우리가 가드 칼럼이라고 해요. 네, 보통 이 가드 칼럼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칼럼을 사용하면서 이 가드 칼럼을 계속 그러니까 이 칼럼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가드 칼럼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칼럼에 이렇게 걸리고 내가 원하는 물질을 돌게 되고 분석이 되고 한뭐이그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칼럼 5번 안에 들어있는 칼럼이 뭐 1000번을 사용하셨다 그러면 카드 칼럼을 꽂아가지고 뭐 한 200번 300번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갈아주게 되면 길이도 짧고 간단하게 생긴 거니까 짧은 거니까 얘들을 계속 갈아주게 되면 이 원래 칼럼의 수명을 늘리게 되고 분석할 때 할 때마다 뭔가 그 불순물이 적게 나오게끔 하는 게 가드 칼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드 칼럼의 이제 사이즈는 보통 3에서 10m. 우리가 훨씬 적죠? 길이가 짧잖아요. 그죠? 우리 본 칼럼은 보통 20에서 100인데, 100m인데, 그리고 empty capillary 를 사용하고, 이 HPLC도 똑같이 있어요. 본 칼럼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달아줘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얘들이 들어간 물질들이 들어가가지고 혹시나 있을 뭐 대장균이라든지 내가 넣은 샘플에 대장균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걔들을 리테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물질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얘에 의해서 로스도 생기겠죠. 왜? 내가 원하는 물질도 걸릴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가드 칼럼은 GC에서도 가드 칼럼은 내가 원하는 것도 걸릴 수 있으니 조금 더 그러니까 로스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가드 칼럼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원래는 칼럼만 있으면 1분 만에 나와야 되는데 가드 칼럼이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이 걸린 걸 우리가 리텐션 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가드 칼럼이 앞에 칼럼이 조금 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리텐션 타임이 좀 길어질 거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뭐 리텐션 갭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A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칼럼을 나와가지고 디텍터까지 흘러 들어가는 여기도 라인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데는 짧은데 어떤 데는 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도 리텐션 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서 나왔을 때 생각했을 때 여기서 딱 나오면 우리가 측정이 돼가지고 리텐션 타임이 1분 40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흘러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리텐션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면 1분 60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보통 리텐션 갭이고 앞에 가드 칼럼이 있으면 이 가드 칼럼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똑같이 리텐션 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정각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